새벽 5시 서울의 한 오래된 빌라 단지에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허리를 숙인 채 마른 빗자루로 계단을 쓸어내리는 작은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아이고,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청소하세요?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던 302호 청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인사는 받지만 대화를 길게 이어가진 않았어요. 빌라 주민들은 그저 청소 할머니로만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간히 던지는 주민들의 인사말에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낡은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빗자루를 꽉 쥐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며 쓰레기와 먼지를 모았어요. 땀이 배어나오자 할머니는 곁에 놓아둔 투박한 군용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군인용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텀블러는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었죠.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세월의 고단함과 함께 어떤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아침 6시 빌라 주변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쓰레기를 모두 분리수거통에 넣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1층 끝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이었죠. 하지만 이 관리실은 다른 건물의 관리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 할머니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죠. 특수부대 훈련 중인 모습, 수색작전 중인 모습,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보통 할머니의 과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군용 텀블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작은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여전히 맑고 강인한 눈빛이 그녀를 마주했죠. 오늘도 무사히.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 시절의 습관처럼 들렸어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듯한 그 짧은 말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규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할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손녀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갈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민지는 그녀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민지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메시지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기다릴게. 잠시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내는 일을 이어갔죠. 누구도 모르는 사이 이 오래된 빌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순자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주민들은 그저 청소 할머니라고만 부르며 바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 입어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린 옷이었죠. 손녀 민지가 중요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녀의 남자친구일 테죠. 할머니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친 듯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뿌리는 향수 냄새까지. 첫인상부터 번듯한 청년이었죠.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정우 오빠예요. 오빠, 이쪽이 우리 할머니예요. 민지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우라고 합니다. 민지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강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차림새와 말투에서 좋은 가정 환경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거만함도 감지했죠. 어서 와요. 앉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강정우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작고 오래된 관리실의 모습에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강정우의 말에 민지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죠. 그래, 여기서 산지 오래됐어. 순자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강정우는 민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관리인으로 일하시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할머니가 여기서 오래 사셔서 청소도 자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강정우는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그런 일을 왜 자원에서 하지? 라는 의문이 읽혔어요. 제가 S대 법대 나와서 현재 김강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강남에서 내과 원장이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십니다. 강정우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말없이 듣고만 있었죠. 민지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항상 1등만 하고 자랐대요. 저희 병원에 법률 자문으로 왔다가 만났는데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어요. 강정우는 겸손한 척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말투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죠. 제가 민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성실하고 마음 착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사로서도 환자들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정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듯한 매끄러움도 있었죠. 그런데 민지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강정우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지 부모는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민지를 키웠지. 강정우는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황급히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제를 돌렸죠. 아, 그렇군요. 제가 실례했네요. 그럼 여기 빌라는 오래됐나 봐요?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많던데. 강정우의 시선이 방 안을 둘러보며 낡은 가구들과 벽지를 훑었습니다. 순간 벽에 걸린 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저 오래된 가족 사진 정도로만 여긴 듯했어요. 아, 저런 분도 살고 계시나 보네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옆집 노인을 보며 강정우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돌아왔죠. 다들 좋은 이웃이에요. 민지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식당이 근처에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정우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죠. 고급진 옷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차림의 할머니. 그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어떤 평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할머니이니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였죠. 셋은 함께 관리실을 나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두 젊은이의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주민 한 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청소 감사합니다. 강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너희 할머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거야? 이틀 후 아침 일찍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빌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민지가 강정우와 함께 빌라를 방문했어요. 민지는 전날 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시 할머니를 보러 왔고 강정우는 출근 전 들른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어제 전화 못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무 장갑을 낀 채 빗자루를 들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잊어버렸어. 미안하구나. 강정우는 정장 차림으로 청소 중인 순자 할머니를 보며 약간 거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한 옷에 먼지가 묻을까 걱정하는 듯 했죠. 오늘도 이렇게 일찍 청소하세요? 관리비에서 청소 인력 고용하는 비용 안 나가나요? 강정우의 질문에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할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이지.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 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모습에 어딘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런 오래된 빌라는 아무리 청소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민지야, 너희 할머니 모시고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어때? 내가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 민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소를 계속하며 말했어요. 난 여기가 좋아.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 정이 들었지. 강정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빌라 입구에서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 김순자님 택배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가 택배를 받으려 했지만 상자가 꽤 커 보였습니다. 강정우가 앞으로 나서서 택배를 대신 받았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강정우는 상자를 들고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민지와 순자 할머니가 뒤따랐죠. 관리실 안으로 들어서자 강정우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무거워요? 책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고무 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군용품이야. 기념으로 모으는 거지. 강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사진들에 시선이 멈췄어요. 젊은 시절 군복 차림의 순자 할머니 사진이었죠. 아, 할머니께서 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여군으로는 최초로 많은 일을 해내셨대요. 강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여자들도 군대 가서 행정 업무 같은 걸 했었나 보네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설명했어요. 아니요, 할머니는 실전 작전에 참여하셨어요. 수색대장도 하셨대요. 강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청소를. 좀 의외네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택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군화와 기념패가 있었습니다. 강정우는 자신이 뭔가 실례를 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건물 주인은 누구세요? 재개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솔직히 이런 오래된 빌라는. 강정우. 민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강정우는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평가하는 듯한 냉정함이 있었죠.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강정우는 더욱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 벌써 이런 시간이. 저 출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민지가 강정우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강정우에게 뭐라고 말했고 강정우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문이 닫히고 민지가 다시 관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정우, 오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고. 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민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이 아닌 일상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순자 할머니는 군화를 꺼내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군화였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튼튼해 보였어요. 이 군화로 내 인생의 절반을 걸었지.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걸음이 부끄럽지 않아.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손길은 청소를 할 때나 군화를 닦을 때나 한결같이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건 아줌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래,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걸 그 젊은이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순자 할머니는 텀블러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닫았어요. 그 모습에서 민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관리실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사진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첩은 시간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지만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음이 분명했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20대 초반의 김순자. 그 옆에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수부대원 임명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50년도 넘었구나.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훈련 중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진흙탕에서 포복하는 모습, 높은 암벽을 오르는 모습, 수중 훈련을 받는 모습. 모두 보통 여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강인함이 묻어나는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 사진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특별 임무 완수 후 받은 훈장 수여식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성이 그런 훈장을 받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에 사진 속 모든 이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사진첩을 더 넘기자 민간인 복장의 순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색작전 중
부상을 입고 결국 명예제대를 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순자 할머니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대 후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 저축 통장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이 빌라의 땅 문서를 들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까지. 난 내 손으로 번 돈 아니면 믿지 않았어. 순자 할머니는 사진첩 속 문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김순자라는 이름과 이 빌라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그녀라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제대 후 받은 퇴직금과 대출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고 그것이 성공하자 조금씩 저축해 마침내 이 빌라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단층 건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금의 3층 빌라로 재건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청소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가 무엇인지는 나만 알면 되니까.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사진첩을 살며시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지예요. 괜찮으세요? 오늘 정우 오빠가 실례했죠? 제가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약혼자가 될 사람이니 좀 더 지켜봐야지. 할머니, 정우 오빠가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잘 대해드릴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경험에서 오는 직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빌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화단에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중요하듯 사람에게도 기본이 중요한 법이지. 순자 할머니는 다시 사진첩을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한쪽에 놓인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빗자루와 걸레, 세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해야지. 그게 주인의 도리지. 순자 할머니는 다시 빌라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흔들림 없는 그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의 기품과 정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각 층을 오가며 청소하는 동안 때때로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이 많으세요. 마주치는 이들마다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작은 할머니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빌라 청소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 그녀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옥상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직접 가꾸는 식물들이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내 땅에서 자란 채소로 내 밥을 먹는 것, 이게 진정한 자립이지. 햇볕이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위해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관리실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간단히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마치 특수부대 시절 작전 전에 느끼던 그런 긴장감과 비슷했지요. 곧 시험의 시간이 올 것 같구나. 일주일 후 빌라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정우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빌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지와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건물이 정말 오래됐네. 강정우는 빌라 현관을 통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동산 건입니다. 여기 확실히 재개발 가능성 있습니까? 내 여자친구 할머니가 여기 살고 계신데 청소부로 일하세요. 결혼하면 이런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정우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전화통화를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그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대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민지는 좋은 여자예요. 집안은 별로지만 그래도 간호사니까 안정적이죠. 할머니만 모셔서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옮기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정우는 옥상을 걸어다니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한쪽에 있는 작은 텃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발끝으로 텃밭 가장자리를 건드렸습니다. 이런 데서 농사까지 짓나? 도시 한복판에서 참 구식이네. 그 구식 농사가 내 저녁 반찬이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정우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옥상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깜짝 놀랐네요. 여기서 텃밭을 가꾸시나요? 강정우는 당황한 듯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지나쳐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식물들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나요? 강정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서 늦을 거라고 연락이 왔다. 강정우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민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순자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전화로 한 말 다 들었다. 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민지를 생각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고요. 할머니께서도 이런 낡은 건물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 강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 관리하기 힘드시죠? 청소도 매일 하시고. 건물주는 왜 관리인을 안 쓰는지 모르겠네요. 순자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청소하러 또 오셨어요? 강정우의 무심코 던진 이 질문에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장교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청소는 내 선택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 강정우는 순자 할머니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 민지와 할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한 말인데요. 순자 할머니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야 하는 법이다. 당신은 민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군. 강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민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낡은 빌라에서 청소나 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위한다면서 왜 손녀가 사랑하는 나를 무시하지? 강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할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 것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의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대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경고를 하나 해두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특히 나를.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채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정우 오빠. 두 분 다 여기 계셨네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민지의 등장에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강정우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할머니와 잠시 대화 중이었어. 민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누고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지. 순자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강정우에게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의 무례함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지와 강정우가 남겨진 옥상에서 강정우는 불안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화나신 것 같은데. 민지의 물음에 강정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대 차이겠지. 그러나 강정우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만난 할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병원 긴급 상황으로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정우에게 할머니 댁에 들러 저녁 식사 약속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정우는 내키지 않았지만 민지를 위해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한 강정우는 어제의 불편한 만남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는 관리실 문 앞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청소 중인지 관리실에는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어있나? 그냥 메시지만 남기고 가야겠다. 강정우는 메모지를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관리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정우는 조심스럽게 관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실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는 메모를 남길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관리실 내부는 예상보다 정갈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고 벽에는 군 관련 사진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정우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정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가에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척 엄격했습니다. 아, 할머니. 민지가 오늘 못 온다고 메시지 전해달라고 해서요.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어서 메모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강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관리실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강정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민지 부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실 문은 잠그셔야죠. 누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곳은 관리실이 아니라 내 집이다. 강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낡은 곳에서 사시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민지도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강정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상대를 평가하는 냉정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지자 강정우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무튼 메시지 전달했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정우는 서둘러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지에게 물어봤나? 왜 내가 이 빌라에 사는지, 왜 청소를 하는지. 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할머니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실 계획이니까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섬광 같은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 그럼 직접 보여주마. 순자 할머니는 작은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강정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니 재개발될 텐데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게. 강정우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땀과 피로 번 돈으로 산 건물이다. 청소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강정우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할머니에게 돌려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네요. 하지만 그래도 청소는 관리인을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머니 나이에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건. 강정우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강정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건물 주시면 그냥 관리비 받고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강인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내가 뭘 안다고. 강정우는 상황이 불편해지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정우는 초조한 듯 문고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왜 안 열려요? 문이 고장났나? 내가 잠갔다. 순자 할머니의 말에 강정우가 휙 돌아섰습니다. 왜 문을 잠그세요? 저 가봐야 하는데요.
강정우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주고 싶구나. 강정우는 순간 공포를 느꼈습니다. 작은 노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실제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순간 강정우는 관리실 안의 오래된 캐비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다른 출구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캐비닛 서랍을 함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어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그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메달, 기념품들이 흩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강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정우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순자 할머니는 그의 손목을 잡아 정확한 각도로 틀었습니다. 으악! 강정우는 고통에 소리쳤습니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군인의 정확한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강정우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닥에 닿은 채 순자 할머니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내가 겪어야 할 훈련이 아니었나 보구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특수부대 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청소를 하는 건 내 건물은 내 손으로 관리하겠다는 철학 때문이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부심과 원칙이 중요한 거지. 내가 민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민지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해. 강정우는 반항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놔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강정우는 황급히 일어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을 문지르며 경악한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거 폭행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난 내가 허락 없이 내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훼손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강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순자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대위 김순자.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자 민지의 할머니지. 순자 할머니는 문으로 걸어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도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앞으로 민지를 만나려면 나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야. 강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군 훈장을 조심스럽게 닦아 캐비닛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어도 사람의 기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민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당직을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가 오기 전부터 무언가를 예감한 듯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밤새 일하느라 힘들었지? 민지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정우 오빠가 왔다 갔다면서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메시지 전해주러 왔었어. 민지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빠를 제압하셨다고요. 정말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정우가 허락 없이 관리실에 들어온 일, 물건을 함부로 다룬 일, 그리고 그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그렇게 행동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항상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데.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하는 상대에게만 예의를 갖추기 마련이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단순히 청소하는 할머니로만 봤던 거지. 민지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항상 이 빌라 청소를 하시는지. 저는 할머니가 그냥 부지런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읽어봐.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모든 세대의 소유주가 할머니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제대하고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지. 그게 잘 돼서 조금씩 저축해서 이 땅을 샀어. 처음에는 작은 단층 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빌라로 지었단다. 민지는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할머니를 위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내가 일군 이곳이 좋으니까. 그리고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단다. 민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매일 청소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자기 건물이니까.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건물이니까. 내 손으로 관리하고 싶었어. 내가 일군 것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민지는 할머니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우 오빠가 그동안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청소부 할머니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한 거죠.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오빠, 지금 할머니 댁에 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 안 했어요?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 전화 너머로 강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강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될 분이 그런 일까지 하셔야 해요? 민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할머니는 자신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싶으셔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의 철학이에요. 근데 오빠는 할머니를 계속 무시했어요. 강정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방어적으로 변한 듯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는 점점 화가 나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오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는 할머니를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고요.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민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 그만해요.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정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순자 할머니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사랑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 필요 없었어. 난 그저 내 할머니일 뿐이니까.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 청소 도울게요. 같이 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일이 있잖니. 간호사로서 사람들 살리는 일, 그게 내 몫이야.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다르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으니까. 강정우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하지만 저와 민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말아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행동이 문제를 만든 거야. 민지가 강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가주세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강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그러겠다는 거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끝내겠다고?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할머니를 무시하는 사람이면 저도 무시하는 거예요. 강정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할머니 존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거라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손녀가 냉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랐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할머니는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신념으로 직접 관리하는 건물 주시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도 오빠는 여전히 장모될 뿐이
그런 일까지 하셔야 하냐고 말했어요. 강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내가 진짜 할머니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줄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봤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빠의 일상적인 태도가 이렇다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강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자 그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 집안과 내 경력을 생각하면 너한테 이건 큰 기회였다고.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를 좋아했던 건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됨됨이를 믿었던 거였는데 그게 착각이었네요. 강정우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줄게. 하지만 나중에 연락하지 마. 이건 완전히 끝이야.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 방식대로 존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강정우는 빌라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관리실에는 순자 할머니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창가로 다가가 강정우가 빌라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니? 순자 할머니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거야. 가족까지도. 민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이 건물 주인이신 거.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내 일이 좋으니까. 청소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모두 내 선택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특수부대 출신에 건물 주시고 이렇게 강인하게 살아오셨는데 전 그동안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었어. 넌 그저 내 손녀일 뿐이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자부심이야. 민지는 관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군 시절 사진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빌라 전경.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은 늘 성장하는 거야. 넌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게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빌라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 민지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살지.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할머니답죠. 제가 도울게요.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너는 내 일이 있잖아. 사람들 살리는 일.
그게 내 소명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말에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계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오후 당직이 있었네요.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픈 사람들 잘 돌봐주고. 민지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관리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민지가 빌라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손녀의 뒷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 할머니는 청소도구함을 열고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끼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을 나와 빌라 복도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복도에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에는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의 정확함과 효율성이 묻어났습니다. 한 주민이 지나가다 순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청소하세요?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은 그저 청소하는 할머니로만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자 할머니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나날들, 부상으로 인한 제대, 그리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이 건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순자 할머니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울 시내가 저녁 노을에 물드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텃밭 식물들도 같은 노을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군용 텀블러를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내가 피와 땀으로 닦아낸 내 땅이야. 그러니 난 오늘도 닦을 뿐이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세월의 주름 사이로 자부심과 신념이 깃든 미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나이가 아닌 자부심과 신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녁 노을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빛났습니다. 최현우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서울음악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세대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완벽주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최현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얼음 지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오늘도 음악원 심사실에서 학생들의 연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학생이 긴장한 나머지 활을 놓쳤고 그 순간 연주가 흐트러졌죠. 최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학생을 향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해요. 테크닉에만 치중하지 말고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연주실을 나갔습니다. 심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음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최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음악원에는 최현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그 소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방음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오래된 첼로 하나가 실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최현우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음표들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히고 펴진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누렇게 변해버렸지만 그 위에 적힌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최현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악보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최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굳게 닫혀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얼음 지휘자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한 남자의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멜로디가 끝나자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갓난아기가 있었죠.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최현우의 검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리, 우리의 작은 음악가, 1993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음악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최현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생후 석 달 된 딸 소리를 한국의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망한 지휘자였지만 아직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기 전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리의 어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최현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소리야. 최현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했던 과거의 선택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이미 흘러버렸고 그의 딸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피아노 위에 놓인 잡지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의 표지에는 새로운 첼로 신동, 온라인에서 화제의 연주자, 박소라라는 제목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최현우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독학 첼리스트가 특별한 음색과 감성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현우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정돈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사진과 함께 최현우가 세계 각국에서 공연했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뒤로 비쳐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소라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시선 대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소라 씨. 최현우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소라가 자리에 앉자 그도 책상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소라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어제 연주한 그 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배운 게 아닌가요? 네, 정말 배운 적이 없어요. 박소라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요.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제 그가 보던 낡은 악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익숙하지 않나요?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악보에 적힌 음표들은 그녀가 연주하던 멜로디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에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연주한 곡이에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이 곡은 내가 30년 전에 작곡한 것입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딸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멜로디가 어떻게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박소라 씨,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최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의 농가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은 제게 항상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 생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후 3달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뿐이에요.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음악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요. 그렇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박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배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나와 1대1 레슨을 할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원장이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소라는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최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연습실 3번에서 만납시다. 박소라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최현우의 행동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의 멜로디. 어떻게 자신이 평생 기억해온 멜로디가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음악원 생활은 박소라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그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음악원 최고의 첼리스트로 인정받던 학생이었고 최현우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서준호가 연습실에서 박소라를 마주쳤을 때 비꼬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 장학생이 됐는지 모르겠네. 원장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은 거야? 박소라는 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는 최현우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최현우는 그녀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손목의 각도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최현우의 냉정한 지적이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박소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같은 구절을 연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지만 박소라는 가끔 그의 눈에 스치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멜로디를 연주할 때면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몰래 박소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겨졌던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고 입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포기했던 딸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라는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최현우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뭐지? 현우,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평론가이자 최현우의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 단지 그녀의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최현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박소라는 그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그녀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내가 젊었을 때 작곡한 것과 너무 비슷하던데. 우연일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소라는 그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현우와 자신 사이에 단순한 스승과 제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그 특별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서울음악원에 봄이 찾아오면서 연례 콩쿠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콩쿠르는 음악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고 우승자에게는 유럽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이 행사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기 시작했고 음악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콩쿠르에 참가할 예정인가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친 후 최현우가 박소라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같이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박소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군요.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향상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성은 타고나는 것이죠. 박소라는 최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곡을 생각해뒀어요. 최현우는 서랍에서 악보 한 묶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작곡한 첼로 독주곡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연주하게 될 겁니다.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곡의 도입부는 그녀가 알고 있던 멜로디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더 복잡하고 심오한 변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미완성이었던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곡은 박소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최현우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세요. 콩쿠르 준비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비밀스러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콩쿠르 소식이 퍼지자 음악원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이번 콩쿠르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박소라가 최현우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출신이 원장님의 미발표 작품을 연주한다고? 서준호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음악원의 휴게실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는 거지? 우리는 수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녀는 겨우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얻고 있어. 더 이상한 건 원장님의 태도야.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소에는 얼음처럼 차갑던 분이 그녀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잖아. 매일 아침 1대1 레슨을 한다고 들었어. 서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현우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관심이 박소라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소라의 연습 환경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약한 연습실이 갑자기 다른 학생에게 배정되거나 그녀의 악보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첼로 케이스 안에 있던 활의 말총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박소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음악원에서 유일하게 박소라와 친해진 한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방해하고 있어. 아마도 서준호일 거야. 그는 콩쿠르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견제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와 경쟁할 생각이 없어. 난 그저 음악이 좋을 뿐이야. 박소라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콩쿠르 일주일 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소라가 최현우에게 받은 특별한 악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연습실과 기숙사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악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 같군요. 최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원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는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닙니다. 음악은 영혼의 표현이자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일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악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최현우의 말에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관련자는 즉시 퇴학 조치될 것입니다. 서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멘토이자 후원자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이 그 시골 소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이상하다니까요. 서준호는 카페에서 강태준에게 푸념했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에 뭔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도 봤어요. 강태준은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최현우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을 편애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콩쿠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소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양부모님이 서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딸의 콩쿠르를 응원하기 위해 농사일을 잠시 미루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라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양아버지 박종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믿어. 분명 잘할 거야. 박소라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나눴고 학교 주변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학교 입구에서 최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원장님,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박소라가 소개했고 최현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라가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아이의 양부모예요. 소라는 생후 3달 때 고아원에서 데려왔거든요. 공주에 있는 세빛 고아원이었어요.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세빛 고아원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1993년 가을이었지요.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결심했고 첫눈에 소라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워서. 이미경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최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딸 소리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날의 기록들, 입양 서류의 사본, 그리고 소리의 유일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빛 고아원, 1993년 가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최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의 딸 소리라는 사실을. 콩쿠르 전날 아침, 음악원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고 무대 설치와 음향 시스템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소라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첼로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마자 박소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습대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첼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목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첼로의 혀는 모두 끊어졌고 몸통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안 돼. 박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첼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손된 부분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일부였고 소중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최현우는 곧바로 연습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파손된 첼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소라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소라 씨,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파손된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최현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음악원 건물을 벗어나 최현우의 개인차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박소라가 물었지만 최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고급 주택가였고 최현우의 집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조용히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과 음악 관련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현우는 서재의 한쪽 벽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다란 케이스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현우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답게 살아 있었고 따뜻한 갈색 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첼로네요. 박소라는 경외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온 재산을 모아 구입했죠. 최현우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냈습니다. 내일 콩쿠르에서 이 첼로를 사용하세요. 박소라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악기를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인데.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첼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현우는 첼로를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연주해보세요.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받아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활을 현에 대고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그녀는 그 음색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도록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첼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박소라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즉흥 연주를 이어갔고 최현우는 그녀의 연주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첼로를 살펴보던 중 박소라는 첼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L, S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니셜은 그녀가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첼로에도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이니셜. 박소라가 손가락으로 L, S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리털 SORI의 약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의 이름이었죠. 딸이요? 박소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직 젊은 지휘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내 아내는 갓 태어난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딸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박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었기에 최현우의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최현우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음악을 사랑하길 바랐기에 이 첼로에 그녀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박소라는 순간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양될 때부터 갖고 있던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팔찌에는 S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원래 이름의 첫 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물건이 있어요. 박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차고 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최현우는 팔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소리에게 준 팔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준비한 선물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소라와 최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박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현우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그 멜로디, 그 이니셜, 입양 시기와 장소 모두 일치합니다. 최현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박소라가 가진 것과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콩쿠르에 집중하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최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음악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박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의 첼로를 들고 연습실로 돌아온 박소라는 서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최현우의 첼로를 알아보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건 원장님의 첼로잖아.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중한 악기를 너에게 빌려주셨지? 내 첼로가 파손되어서요. 박소라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박소라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준호가 그녀의 첼로를 파손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콩쿠르 당일 음악원 대강당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최현우를 비롯한 유명 음악가들이 앉아 있었고 강태준도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소라는 대기실에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서준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마침내 박소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첼로를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그 유명한 첼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박소라는 심호흡을 한 뒤 활을 현해대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우가 작곡한 그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라의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첫 음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현우가 작곡한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섞인 이야기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현우는 고요히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딸에 의해 연주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최현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소라와 최현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준호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박소라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소라는 깊게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고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끝난 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박소라는 만장일치로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소라 씨. 최현우는 트로피를 건네며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상식이 끝난 직후 강태준이 박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꽤 인상적인 연주였어요. 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심사위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말이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현우가 당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윤리적 위반이에요. 그의 말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현우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수십 년간 자신의 딸을 찾아왔고 이제 그녀를 특별 대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태준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서랍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현우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든 것이 박소라가 최현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음악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박소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고향집으로 돌아가 양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폭풍이 불었습니다. 강태준의 폭로로 최현우와 박소라의 관계가 언론에 알려졌고 음악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라야,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내 편이란다. 양어머니 이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소라는 고요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과 혼란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직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책임을 인정했고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그의 사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최현우의 음악적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박소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녀의 첼로를 파손했다고 고백했고 음악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존중받았습니다. 2주 후 박소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소라의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3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박소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특별한 자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잃어버린 멜로디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최현우가 작곡하고 박소라가 연주하는 형식으로 수익금은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날 대형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현우와 박소라가 나란히 섰습니다. 최현우는 지휘봉을 들고 박소라는 그의 특별한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최현우가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찾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소라의 첼로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가 어우러지며 그들의 특별한 멜로디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